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서갱유의 역경을 이겨낸 중용, 분서갱유의 역경을 이겨낸 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권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토대는 폭력이다. 물리적 폭력 행사가 가능한 것은 집권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치 단결하여 행동하는 무장병력 조직 덕분이다. 군대는 언제나 그래왔고 현재도 여전히 권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권력은 언제나 군대를 지휘하는 자의 손아귀 위에 있다. 그리하여 원뿔의 꼭지점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앉은 정상의 자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사악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집권한 이는 권력을 소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권력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보다 악을 저지르기 쉽다. 그러므로 권력은 완전무결한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 적어도 해롭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폭력이라는 말은 국가가 사람이 지닌 수성의 소산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대개 수성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나타난 것을 인류 역사의 발전으로 기술하는데 발전이 아니라 타락으로 보아야 바로 보는 정견일 것입니다. 동물학자 드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컷 침팬지 행동을 좌우하는 주요 동기는 권력이다. 권력을 가지면 크나큰 혜택을 얻지만 권력을 잃으면 엄청난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권력은 침팬지 사이에서 하나의 강한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자와 맹자가 정치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국가가 지닌 수성을 정화시켜버리는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인간의 수성이 맹위를 떨치던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57년까지 513년 동안을 말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73년을 살았고 맹자는 기원전 372년에서 기원전 289년까지 83년을 살았습니다. 서로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 드는 이는 실성한 놈이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싸움을 일삼는 실성한 국가를 입원시킬 병원은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수도 생원이나 하라는 말을 듣자 정치가 독사처럼 내 몸을 감고 죄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 어던이라고 한 국가를 수성에서 건질 길이 없는가?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무해 유익한 지도자를 뽑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권전 민비는 벌이할 동물 집단의 법칙입니다. 양양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천하대세는 어떻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하나가 되어야 통일이 되어야 천하가 안정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이때가 칠웅의 사륙전이 강화를 붉게 물들인 이른바 전국시대였습니다. 맹자의 바람과는 달리 기원전 213년에 탐욕스럽고 포악한 정이 진나라 시황제에 올랐습니다. 진시황 못지않게 교활하고 잔혹한 신하들이 차례로 시황제의 등극을 찬양하는데 순우월이 유식한 채 경전을 끌어대며 칭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샘이 많은 이사가 지금은 새 시대인데 낡은 경전을 잇대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모든 경전을 불태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미련한 진시황은
이사의 교변을 받아들여 온 나라에 있는 경전을 불태우라는 국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골마다 경전을 불사르는 야만적인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뜻있는 유학자들은 들고 일어나 진시황제의 야만적인 정책을 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유학자 460여 명을 잡아다 생매장을 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이 듣기도 끔찍한 분소갱유입니다. 맹자의 예언이 헛되지만은 않아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겨우 진정된 나라에는 다시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탐곤의 영웅들이 일어나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센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었습니다. 장기판의 초나라 한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맹자의 예언이 맞아 조금 덜 포악한 유방의 승리로 4년 만에 싸움이 끝나고 기원전 202년 한나라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자도 위정자는 반드시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다음은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는 칼로 하였지만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글이라야 합니다.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는 대학을 세워 오경 박사를 두고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진시황의 분소갱유를 겪은 뒤라 가르칠 스승이 될 만한 선비와 교재로 쓸 경전이 귀하였습니다. 한무제의 뜻을 받들어 제후 헌왕이 분소갱유를 겪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남은 유학자와 불타지 않은 문헌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을 모은 것이 131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얘기가 된 원본이 셈입니다. 이를 유학자 유향이 교열하여 2143편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10대 황제인 선제 때 이름난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 얘기 원본의 진위를 가리는 석가각회를 열었습니다. 석가각회에 참석한 바 있는 대덕이 214편을 85편으로 정리하였고 다시 대성이 85편을 49편으로 간추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전해오는 얘기가 바로 대성이 간추린 49편입니다. 책을 불태운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살아나온 얘기 속에 중형과 대학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얘기에는 아직도 중형과 대학의 본문은 빠졌으나 목차가 남아있어 얘기가 중형과 대학의 모본임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골라지고 다듬어진 것이 여러 차례인 것은 곧 지금의 중형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공자 사상을 배우고 익힌 후학들이 주로 예를 치중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얘기에 저자의 이름이 없듯이 중형에도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환시대 사람인 사마천의 사기에 중형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것이라고 밝혀놓은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송나라 정치가요 유학자인 구양수는 자사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후소나 채무 같은 이도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에 활동했던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중형은 얘기에서 분리되어 독자적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교 경전인 사서 오경 가운데 한 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교는 불교나 노장에 비교 형이상적인 사상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나 중형이 있어 최면이 섭니다. 중형을 얘기에서 떼어서 독립시킨 이는 송나라 유학자 정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성의 정치가 범중엄이 불경을 탐독하고 있는 장횡거에게 중형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범중엄이 정의천보다 44살 위로 범중엄이 63살에 세상을 떠날 때 정의천이 19살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여도 19살에 중형을 해독하여 분리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있었겠는가 의심이 듭니다. 1052년 정의천이 중용을 접하기 전에 이미 중용은 독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종엄이 장횡거에게 얘기를 줬다고 하지 않고 중용을 줬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장횡거는 범종엄이 죽는 1052년에 33살로 정의천보다는 13년 앞섭니다. 중용을 사마천이 사기에 적힌 대로 자사가 지었는가는 죽은 자사나 알 일이지 다른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용은 앞쪽에는 중용을 말하다가 뒤쪽에 가서는 지성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도 한 사람이 집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사가 지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자사가 중용이 앞쪽을 썼다고 봅니다. 할아버지인 공자가 남겨놓은 자료에 새로운 생각을 보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이름은 급입니다. 공자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는 증자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자인 자사를 보면 공자의 다른 제자의 자에 돌림자인 아들자를 취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후 노나라 목공의 스승이 되었으며 60살을 살았다고 전합니다. 맹자가 찾아갔을 때 자사는 이미 죽었고 맹자는 자사의 제자에게 배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자에는 공자의 다른 제자 이름은 거의 안 나오는데 증자와 자사 얘기는 이루하편과 공손주 하편에 나와 있습니다. 몸나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수성은 DNA로 유전되어도 영성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얼라를 깨달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질 뿐입니다. 혈연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아들이나 손자라도 스스로 정진하여 얼라를 깨달아야만 공자의 진리정신을 이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가도 궁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중용에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쌍끌이 어망에 걸려 나와 세상에 알려졌지만 고전이 될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말 자사가 썼다면 무려 50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09년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산산성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연씨앗이 700년 세월을 건너뛰어 싹을 틔우고 자라서 1년 만에 아름다운 연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500년 만에 빛을 본 중용이 1700년 만에 빛을 본 도마복음서를 연상케 합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몸은 묻혀도 위태롭지 않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으니 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얼번 여러분, 중용이 이 시대에 다시 싹을 틔우고 꽃 피울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중용을 통하여 하느님의 신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의 향기를 흠모하는 얼번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가슴 뛰는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진리는 늘 승리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